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예상 시간보다 30분이 좀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에이브, 에이스, 알버트, 카키와 함께한 인공지능 대회 도전기라는 내용입니다. 세미나 제목은 도전기였지만 1위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제목을 1위 후기로 바꿨습니다. 팀 멤버를 소개해드리면 발표자인 저 토리와 함께 튜닙 인턴을 진행하고 있는 에이브, 에이서, 알버트가 있고요. 그리고 팀장인 카키가 있습니다. 카키는 사실 리딩과 입코딩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막히는 부분은 직접 구현까지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대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진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을 해주는 대회입니다. 사업화 지원금이 2억 원가량 되는 규모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대회에서는 수치 해석 영역, 자연어 영역, 이미지 영역 총 3가지 영역이 존재를 하고요. 각 영역마다 세부 과제가 존재합니다. 수치 해석 같은 경우에는 2개,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4개, 이미지 경우 4개로 총 10개의 세부 과제가 존재를 하고 특히 자연어 영역의 경우 인성인식 관련 2문제, 전통적인 NLP 2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튜닙팀은 자연어 영역에서 문서 검색 효율화를 위한 기계독해 문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기계독해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문 분야 문서 시메틱 검색 시스템 또는 AI 챗봇 상담과 같은 곳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기계독해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기계독해 과제는 처음에 지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련된 질문이 주어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우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지문에 존재한다면 정답을 알려주고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현재 보이는 예시는 정답이 지문에 존재하는 경우이지만 실제로 정답이 없을 경우 이렇게 공백 형태로 모델은 출력값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독해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로는 이그젝트 매치라고 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추론한 문자열이 정답 문자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평가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정확도인데 문자열을 비교하는 정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모델이 한 질문에 대해서 첫 일자리,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33%라는 답변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정답은 일자리 약 33%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비슷하게 모델이 추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씩 달라가지고 오답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 0점으로 처리가 돼서 점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그젝트 매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앞서서 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연어를 다루시지 않은 분들도 이제 버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버트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의 약자로 중간 단어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하고 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기존 LM과 다르게 버트는 주어진 인풋에 랜덤하게 마스킹을 해서 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사전학습 부분입니다. 버트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NSP와 마스크드 LM 방식을 이용해서 사전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후에 실제로 풀고자 하는 태스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계독해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형태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스타트, 엔드 스판을 예측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 스판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계독해의 경우 모델의 라벨 생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전처리와 후처리가 필요를 합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는 정답과 스타트 인덱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스타트 인덱스가 캐릭터 기준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텍스트를 서브워드 단위로 나누어 주고 정답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서브워드 단위로 변환을 해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이 모델의 라벨이 되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된 다음 모델은 예측값을 생성할 때 이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을 예측을 합니다. 그럼 예측된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을 가지고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모델이 예측한 위치에 맞는 정답값을 문자열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 시도에 있어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능 향상을 이루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능 향상 시도를 총 6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 구축입니다. 가장 처음 시도했던 것은 공백만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은 정답이 없을 경우 정답 없음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백만 제출함으로써 공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백만 제출했을 때 결과는 20.28점이었습니다. 이런 20.28점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공백이 약 20%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였고, 대회에서 제공된 베이스라인을 활용해서 그대로 제출했을 때는 11.1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살짝 변경을 해주어서 제출했을 때는 54.76점이 나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대회에서 제공된 코드를 쓰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대회 시작 전에 샘플 데이터 예시가 주어져서 제가 미리 독자적인 베이스라인을 짜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짜둔 베이스라인은 다양한 어규멘트를 받을 수 있게 해서 확장성을 높였고 후처리 시 확실한 예외 처리를 해주었으며 웨이트 앤 바이어스를 활용해서 성능 지표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우측 하단 링크에서 많이 참고를 하면서 베이스라인 구축을 하였고요.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미리 짜두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다른 팀들에 비해 훨씬 많은 실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라인 구축을 하고 나서 가장 처음 시도했던 것은 다양한 프레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클로 로버타 베이스와 라지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고 클로 로버타가 이제 포멀한 데이터로 사전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학습 데이터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클로 로버타 라지를 선정하여 이제 뒤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구축한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 및 증강을 시도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 3,500개 가량 존재하였습니다. 이제 타이틀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타이틀 안에는 여러 개의 지문, 질문, 정답상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가 37,000개 가량 됐고, 이 중 정답 없음은 약 9,300개, 25%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큰 단위로 확인해 보았을 때에는 지문의 경우 최대 393토큰, 질문의 경우에는 최대 114토큰으로 모델이 수용할 수 있는 512토큰이 넘지 않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은 지문 길이에 대한 박스 플롯이고 오른쪽은 질문 길이에 대한 박스 플롯입니다. 실제 지문의 경우 안정된 형태의 박스 플롯을 보여주었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꽤 긴 질문들이 몇몇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델 학습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리 없이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교한 실험을 위해서는 검증용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 중 타이틀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트레인에서 밸리데이션을 따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00개의 밸리데이션 셋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분리하고 나서는 데이터 증강을 시도했습니다. 데이터 증강이란 대회의 특성상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다양화하고 양을 늘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막아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시도했던 것은 띄어쓰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위 예시는 모델이 예측한 정답값들인데 모델이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중간에 띄어쓰기를 넣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띄어쓰기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정답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에는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를 조금만 추가했을 때가 두 번째 예시, 많이 추가했을 때가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모델이 띄어쓰기에 대해 좀 더 강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연 띄어쓰기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단어와 같이 실제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서로 토커나이징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결과가 실제 모델 학습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띄어쓰기로 데이터 증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시도는 뽀로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입니다.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통해 예시와 같이 앞설 수 있는을 추월할 수 있는으로 변경을 하였고 모델로 하여금 좀 더 다양한 문장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시에서 방안을 방법으로, 광고하다를 구하다로, 연구를 리서치로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로는 정답이 포함되지 않은 문장들만 가지고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예시를 살펴보면 이처럼 데이터가 다양한 단어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과 비슷한 방법으로는 번역을 이용한 데이터 증강이 있습니다. 역시 정답을 포함한 문장을 제외를 하고 번역을 하였으며 예시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문장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한글로 번역하면서 실제 문장에 변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한 내용은 지문 합치기와 지문 수합입니다. 지문 합치기의 경우 정답이 있는 두 지문을 합쳐서 새로운 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합치기 전에는 지문 1과 질문 1, 그리고 지문 2와 질문 2로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합친 지문에서는 질문 1, 질문 2 모두 한 지문에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문 수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지문의 질문들을 서로 바꾸어 주어 정답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지문 합치기의 경우 이게 두 지문이 합쳐지게 되고 합친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문 수합 같은 경우를 보시면 두 질문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이때 정답은 정답 없음으로 매핑이 됩니다. 또 다른 데이터 증강 방식은 CoreEDA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CoreEDA는 아래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을 오픈소스로 구현해둔 라이브러리인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가 정실에 들어가신다로 오규멘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제공되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강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데이터 증강 방식은 지문 내 문장 섞기, 문장 지우기입니다. 지문이 이제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정답이 포함되지 않는 문장은 제거를 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증강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련 시도 이후에는 모델링 관련 시도가 있었습니다. EM의 특성상 답이 한 글자만 달라도 오답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모델이 서브워드 단위로 토커나이징을 하는데 정답이 아닌 부분에 토큰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답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토큰 자체를 문자 단위로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문자 단위 토커나이저로 학습된 코차 일렉트라를 사용해봤습니다. 허나 기존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처져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정답의 시작 위치, 끝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별로 정답인지 아닌지를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정답 토큰들만 기술 경쟁력 부분만 111로 라벨링을 해주었습니다. 실제 제출 결과 79.7점 정도가 나왔는데 기존 방식보다 낮게 나와서 기존 방식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정답 토큰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답을 생성하는 방식 또한 활용을 해봤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인풋이 주어졌을 때 생성 모델은 문장 뒤에 이어질 내용을 토큰 단위로 예측하여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험에 활용했던 SKT의 코GPT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서 사용되던 모델들에 비해 파라미터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석적인 공략법이 아니더라도 좋은 성능을 가지리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문과 질문을 입력으로 제공을 하고 다음부터 정답을 생성하도록 훈련 및 추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델의 크기가 방대해서 제한 서버 사양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엉뚱한 답안의 빈도가 잦은 점 등의 문제로 인해 해당 방식 또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기존 방식을 채택을 해서 고도화를 진행을 하였는데 처음에 했던 것이 프레트레인 모델에 컨볼루전 레이어나 LSTM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쌓은 것입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더 늘려주어서 성능 향상을 시도를 하였고 실제 LSTM의 경우에는 아래 보이는 논문을 참고하여 해당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태스크 어댑티브 프레트레이닝은 Don't Stop Pretraining이라는 논문에서 언급된 방식입니다. 실제 학습 데이터로 바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로도 기존 사전학습과 동일한 MLM으로 한번 학습을 해준 뒤 그 후에 파인 튜닝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성능에 큰 향상도 큰 하락도 없었는데 MLM으로 추가 합성하는 과정이 있어서 재현 시간상 이 방법도 적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증가를 하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많아져서 성능이 올라간다는 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앞서 보신 모델의 경우에도 로보타 베이스보다 로보타 라지가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보타 라지의 모델을 파라미터 수를 증가시켜서 성능을 향상해 보고자 파라미터 카피를 시도를 했습니다. 각 인코더의 레이어를 한 번씩 카피해서 약 2배가량의 파라미터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이 깨지면서 처음 학습부터 원하는 만큼의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나오지 않아서 이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적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모델링까지 시도하고 난 뒤에는 보팅의 방식을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 보팅 시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프레트레인 랭귀지 모델마다 토커나이저가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커나이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답이라 할지라도 토큰의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의 아웃풋 로짓을 단순히 더해서 평균내는 기존의 소프트 보팅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클로 로보타 라지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샵샵 하기로 토커나이징을 하고 튜닙 일렉트라 코EM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샵샵하, 샵샵 B로 서로 다르게 토커나이징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웃풋 로직 값이 아닌 후처리가 적용된 문자를 가지고 보팅을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포트 보팅 같은 경우에는 모델별로 문자열에 대한 확률값을 더해주는 방식이고 하드 보팅의 경우에는 문자열에 대해 겹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선택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조사 제거입니다. 맥캡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조사가 존재할 경우 조사를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가 붙어 있는 것을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서 조사를 제거하여 최종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오투나를 활용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시도했습니다.
러닝 레이트, 에폭, 배치 사이즈, 스케줄러 타입, 웜업 레시오까지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찾아보았고 실제 밸리데이션 스코어 기준 83점 중반까지 나왔으며 이를 제출해 봤는데 큰 성능 향상은 없었습니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81점 후반부터는 제출해 봐야 알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진행했던 방법은 체크포인트 앙상블입니다. 전통적인 앙상블은 서로 다른 모델에서 가져온 체크포인트를 이용했다고 하면 체크포인트 앙상블은 하나의 모델을 학습할 때 생성된 여러 개의 체크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체크포인트를 에폭 단위로 생성되게 하고 생성된 체크포인트들을 활용해서 추론 시 앙상블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체크포인트 앙상블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단일 모델보다 1점 정도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들으시면서 도대체 어떤 시도가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밸리데이션 셋의 중요성입니다. 팀들마다 밸리데이션 구축 방법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밸리데이션을 만들 때 단순하게 랜덤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타이틀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 포함된 주제가 밸리데이션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구성을 하였고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밸리데이션이 낮을 때는 리더보드 점수도 낮게 나오고 높을 때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실험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보고 일정 수치 이상 나온 것들 위주로 조합을 짜면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 저희 226번의 제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겠구나 생각하셨을 텐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모두 8일에서 9일 동안 이루어진 실험으로 팀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이 실험을 했었는데 결과는 공동 1등이었습니다. 심지어 2등으로 표시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카키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살기를 빨리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필살기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부분은 재현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은 최대한 많은 걸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 모델도 너무 다양하고 데이터 증강의 수도 너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했던 내용이 밸리데이션 셋 분석입니다. 성능이 제일 좋았던 5개의 단일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밸리데이션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전체 오답 중 60% 이상이 모든 모델이 공통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정답이 예측값의 일부이거나 예측값이 정답의 일부인 경우인데 예시는 오른쪽과 같고 두 번째 경우에는 정답이 빈칸인데 답을 써서 냈거나 빈칸을 써서 냈는데 정답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엉뚱한 답을 예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1번의 경우 36%, 2번의 경우 54%, 3번의 경우 10%로 거의 없었고 1번의 경우에도 학습 데이터의 일관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3번의 경우 비율도 적고 모델 자체의 한계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2번을 개선해야 할 포인트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 추가 분석을 했던 결과 잘못 예측한 문제들을 단순히 2순위 후보로만 대치를 해도 2번에서 틀렸던 오답의 72%, 3순위 후보까지 고려하면 오답의 80%까지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결론으로 정답의 있음 없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정답 없음 데이터만 증강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약 20%에서 30%였던 정답 없음 데이터를 30%에서 40%까지 데이터를 늘려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용했던 방법은 앞서 소개드린 뽀로로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데이터에서 이제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트레인 데이터 중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만 그리고 질문만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증강했습니다. 그래서 약 8,8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증강이 되었고
예시를 보시면 화창하여 단풍 구경을 가기 알맞은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라는 질문이 화창하고 단풍 구경을 가기에 적합한 산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는가? 로 변형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o Answer with Permutation이라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기준으로 질문들에 대한 정답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질문과 질문을 섞어 정답 없음으로 라벨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약 9,500개의 정답 없음 데이터를 증강을 시켜주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살펴보시면 손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신적출술의 초기 경험이라는 타이틀에서 총 3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문마다 질문과 정답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과 지문을 섞어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결합하면서 정답 없음으로 연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과 결합하여 정답 없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과 결합하여 정답 없음으로 라벨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답 없음의 데이터를 증강시켜 주었습니다. 기존의 지문 수학과 뭐가 다른 것이냐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서로 다른 지문에서 질문을 바꿔준다면 그것은 너무 쉬운 문제여서 모델 학습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비슷한 지문에서 서로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좀 더 노앤서에 대해서 어렵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답 있음과 없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도한 것은 레트로 리더입니다. 아래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모델 안에 스케치라고 하는 분류기, 인텐시브라고 하는 리더가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분류기의 이 스코어와 리더의 스코어를 결합해서 최종 예측 값을 생성을 합니다. 실제 저희 튜닙 엔지니어인 얀이 이전에 공개해둔 레포가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출 결과 단일 모델로 88.03점이 나와서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였는데, 학습 시간이 배로 걸리고 기존 모델들과 앙상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모델 안에 분류기를 넣지 말고 아예 분리를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정답의 유무만을 파악하는 이중 분류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러한 분류기를 리더의 최종 예측값과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분류기는 정답이 없다고 예측을 했는데, 리더가 어떠한 정답을 예측했을 때 이를 공백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실제 분류기가 예측한 값을 모두 바꾸었을 때는 성능이 하락했지만, 그림과 같이 분류기에 스레시홀드를 적용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공백으로 변경을 해줌으로써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분류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능 향상을 시도했는데, 그중 하나는 패턴 익스플로이팅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PET 방식입니다. PET는 분류 문제를 클로즈 태스크로 푸는 방식인데요. 기존 분류 문제를 CLS 토큰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학습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입력으로 질문이 주어지고 지문에 정답이 존재하는가 마스크로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PET 모델은 해당 마스크에 들어갈 말을 맞추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U나 U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ET가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성능 향상의 폭이 크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그런지 실제 저희 학습 데이터가 35,000개로 적지는 않기 때문에 큰 성능 향상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회 종료 하루 전에 제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적용한 아이디어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쉽게 배우고 점점 갈수록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폭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에폭에서는 정답이 아닌 부분들에 마스킹을 적용을 해서 해당 마스킹에 들어갈 단어들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정답의 위치에만 마스킹을 적용을 해서 정답 토큰들과 정답의 시장 위치, 끝위치를 모두 예측하도록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학습한 모델의 단일 모델 같은 경우 제출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출을 하진 못했는데 저희가 밸리데이션 셋으로 확인했을 때 기존 모델들이 맞추지 못하는 문제들을 맞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할 때 추가해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도 점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던 것은 추가적인 조사 제거입니다. 저희가 조사 제거와 관련되어서 검색을 했었는데 실제 문장을 활용해야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사 제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답 단어만을 가지고 조사 제거를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답이 포함된 문장 자체를 가져와서 문맥을 활용하여 조사를 제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정답을 가져와서 정답이 포함된 문장을 가져와서 확인한 결과 8개가 추가적으로 조사 제거 후보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결론적으로 문장을 가져와서 조사 제거를 진행했더니 기존에 제거된 정답과 추가적으로 8개의 정답 단어에 대해서 조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진행 타임라인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1일차에 84.98점을 찍었고 4일차까지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데이터 증강, 체크 포인트 앙상블로 90.6점을 찍었고 8, 9일차까지 이제 다양한 모델들과 보팅을 활용해서 90.87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91.07까지 점수를 향상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리더의 경우 보이는 4개의 모델을 앙상블 하였고 분류기의 경우 2개의 모델을 앙상블 해서 결합을 하였습니다. 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을 합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앤서 PG 같은 경우에는 노앤서 with paraphrase generation 그리고 퍼뮤테이션은 아까 설명드렸던 퍼뮤테이션 데이터입니다. 최종 결과 퍼블릭 프라이빗 파이널에서 1등을 할 수 있었고 54팀 중에 1위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하면서 과연 EM이 적절한 평가 지표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풀어도 17%나 약 17%는 정답으로 봐야 하는데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이제 중복 정답을 인정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 유형임에도 정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몇 세 이상이야 라는 질문에서 17세가 정답인 경우도 있었고 17세 이상이 정답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M이 평가 지표인 만큼 이런 질문들에서는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들을 보시면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 또 마지막으로 재현 서버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는 V100이 제공이 되었다고 들었었는데 올해는 T4로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재현 서버의 특성상 실험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었고 과연 T4로 이 개인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역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나? 라는 의문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